한 관광객이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 길을 걷던 도중 그는 건물을 짓는 공사판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한 노동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뭘 하는 중인가요? 그는 답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계속 걸어가 먼저 만난 노동자와 같은 일 중인 사람을 만났다. 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뭘 하는 중인가요? 두 번째 노동자는 답했다. 벽을 세우고 있지요. 관광객은 두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세 번째 일을 보았고 역시 같은 질문을 했다. 뭘 하는 중인가요? 세 번째 노동자는 관광객을 바라보며 답했다. 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당을 짓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가 얼마나 지루하든 마주한 도전이 얼마나 막막하든 간에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며 이 관점이 우리의 경험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행복 스파이어의 첫 번째 요소는 마음의 안녕 혹은 영적인 안녕이다. 대부분은 정신이나 영적이라고 하면 종교나 기도와 연결해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예배당이나 교회, 사원, 절에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마음의 안녕을 경험한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느낄 때, 그리고 한순간 완전히 몰입할 때이다. 마음의 안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중요한 한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는 삶 자체의 의미와 삶에서 찾는 의미를 구분한다. 삶 자체의 의미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은 질문을 포함한다. 많은 이가 종교에서 혹은 빈곤퇴치나 지구온난화 해결 등 대의를 위한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한다. 삶의 의미를 찾기란 대체로 어렵다. 게다가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만을 바라게 되는 힘든 시기에는 이 질문을 고심하는 자체가 힘겹다. 반면 삶에서, 즉 우리가 늘 반복하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현재에서, 집이나 직장에서 매일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마음의 안녕을 위해 지금부터 주로 살펴보려는 부분이 바로 이 삶에서의 의미이다. 마음의 안녕이라는 개념을 알면 우리를 시험하는 시대에서도 진정으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열린다. 목적이 주는 힘. 요즘 하는 일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무엇으로부터 원동력을 얻는가?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누고 설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조직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세 종류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고 확인했다. 첫째, 일은 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이다. 이 경우 일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수고가 된다. 할지 안 할지라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를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신은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 일할 때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쩌면 퇴근 시각이나 주말, 오래전부터 계획한 휴가나 마침내 은퇴할 날일지도 모른다. 이를 주로 경력을 쌓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조직에서 사다리를 오르는 방법으로 삼는 관점이다. 이들에게 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를 경력으로 삼는 이들은 미래와 보상을 중심에 놓는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하려는 의욕이 나온다.
연봉 인상과 상여금, 승진을 기대하며 일하는 것이다. 이를 천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목적의식을 갖고 이를 경험한다는 뜻이다. 이를 진정으로 아끼고 즐기기 때문에 의무감이나 급여의 필요성을 넘어 일하려는 열정이 있다. 더 많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에게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세 가지 관점을 전부 경험한다. 일이 지루한 날도 있고, 일로 얻는 것에 집중하는 날도 있고, 맡은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날도 있다. 문제는 그중 어떤 마음가짐이 가장 앞서는지, 이를 전반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대하는지이다. 다음 보기 중 어느 문장에 가장 공감하는가? 이를 주로 직업으로 본다. 나는 일을 즐기지는 않지만 해야만 한다. 이를 주로 경력으로 본다. 나는 발전하고 성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주로 천직으로 본다. 나는 내 일에 열정을 기울이며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들을 이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구분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여러 임무와직위를 맡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먼저 살펴본 집단은 날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가는 청소부였다. 청소부 중에는 이를 직업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근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 바랐다. 자기 일을 경력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이 일하는 이유는 더 나은 급여를 받고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로 여기는 청소부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의사, 간호사가 하는 일과 환자를 치유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한 세 번째 청소부 집단은 당연히 행동도 달랐다. 이들은 대체로 더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남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환자들에게 몸 상태는 어떤지 더 자주 물었다. 물론 이 집단에 해당하는 청소부 역시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는 날도 있었고 승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생각에 집중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를 천직으로 여기며 일상을 보냈다. 의사 역시 세 가지 관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의무감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이었다. 이번 주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더니 지겨워 죽겠네. 주어진 일을 디딤돌 삼아 병동의 관리자나 전문 분야의 과장 자리에 오르려는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급여는 언제 인상될까?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승진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를 천직으로 삼은 열정 가득한 의사는 이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일이야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를 천직으로 보는 비중은 청소부 집단보다 의사 집단에서 좀 더 높았지만 이를 단순한 직업이나 경력 수단으로 보는 의사도 여전히 많았다. 공학자, 교사, 은행원, 미용사 등 다른 수많은 직업군에서도 같은 양상이 발견됐다. 삶을 지배하는 시각은 전반적인 삶의 안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직업에서 내는 성과에서도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앵거스에게는 심장 전문의인 처남이 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맥박 조정기 삽입 수술이다. 그는 삽입 수술 후 몇 년에 한 번씩 환자들의 맥박 조정기를 꺼내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삽입한다.
한 번은 앵거스가 처남과 점심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다. 처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마침내 깨달았어요. 처남은 말했다.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어느 상황에서건 유머를 구사하는 앵거스는 이렇게 답했다. 배터리 교체하는 일을 하잖아요. 처남은 앵거스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맞아요. 어떤 날은 배터리를 교체하죠. 또 어떤 날은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시각의 차이는 이렇게 드러난다. 한 번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을 목격한 적이 있다. 모기지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다. 우리는 은행을 찾아가 모기지 대출을 알아봤다. 나는 첫눈에 담당 직원의 태도가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다. 유난히 즐거워 보였기 때문이다. 자리에 앉은 우리는 엑셀 시트를 멍한 상태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화면이 바뀔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낙관적으로 말했다. 이 상품은 이자율이 4.1%네요. 이건 3.9%이고요. 이 대출 상품은 15년, 이건 30년 만기예요. 결국 우리는 대출 승인을 받았다. 몇 주 은행에 다시가 온갖 서류에 사인하는데 대출 담당 직원은 업무를 처리하는 40분 내내 명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일이 다 끝나자 나는 직원에게 질문했다.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직원은 이렇게 답했다. 일을 사랑해요. 나는 다시 물었다. 정말요? 왜요? 직원의 답은 이랬다. 매일 고객의 꿈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으니까요. 몇 초가 흘렀고 직원은 우리를 보며 미소 짓더니 덧붙였다. 오늘 같은 일을 두 분께 해드릴 수 있고요. 정말이었다. 아내와 나는 우리가 꿈을 이루게 도운 그 직원에게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 전 세계에는 아마도 수십만 명의 모기지 대출 담당자가 있을 것이다. 그중 자기 일을 대체로 천직으로 보는 사람이 다수가 아닐 거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천직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직을 발견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천직을 발견할 수 있을까로 바꿔야 한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의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책임을 분명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 우리의 활동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하루, 일주일, 삶 전체를 헤쳐나갈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이제 반복적인 업무라는 문구를 반복적인 삶으로 바꿔보자. 이 문구는 팬데믹을 겪은 우리의 모습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묘사한다. 잠에서 깬 우리는 커피 메이커를 켜고 이메일 답장을 보내고 줌에 접속해 온라인 미팅을 했다. 장을 보러 나가거나 충동적으로 외식을 하러 나가는 횟수는 줄었다. 여행도 멈췄다. 우리는 지극히 되풀이되는 일상을 살아야 했다. 사회적 고립, 불확실성, 불안함 같은 감정이 이렇게 자주 찾아옴에도 우리는 여전히 더 오래 이를 천직으로 경험하고 삶의 본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일상에 사는 활동의 중요성을 발견하면서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삶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다음에 논의할 주제다. 지금은 삶에서 찾는 의미와 연결되는 작은 변화를 먼저 다룰 것이다.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 꿈을 가진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이긴다.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흔히 성공한 사람은 자질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애당초 돈이 많다고들 생각한다.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다. 그들은 자질이 없고 머리가 나쁘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었음에도 성공한 것이다.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다음 4가지 공통점이 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철저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하고 있다. 주변에 운 좋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우선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인 원대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꿈이 없다면 꿈을 실현시킬 수도 없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바로 여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꿈에 대해 딱 꼬집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머리가 좋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좋아한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성공하기 어렵다. 농담이 아니다. 굳이 에디슨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성공한 사람 중에는 학업 성적이 뒤처져 학창시절 내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학교 교육의 틀에 잘 적응하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커다란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거나 프로야구 선수로 성공하려는 꿈 같은 것은 허황한 남의 얘기에 불과하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론이나 수치, 논리적 분석 따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믿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있다. 일본의 여자 마라토너 타카하시 나오코처럼 시드니 올림픽에서 42.19km를 가장 빨리 뛰어 제일 먼저 골이 나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여기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일본 퍼시픽 리그에서 7년 연속 타격왕을 거머쥔 후 미국 메이저리그로 건너가 대단한 활약상을 보이는 스즈키 이치로처럼 프로야구 스타가 되겠노라는 소년 시절의 당찬 꿈을 기어코 잃은 선수도 있다. 성공한 이들은 확률 따위는 무시하고 덤비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능하다고 착각한다. 러시아의 슈퍼헤비급 역도 선수인 바실리 알렉세예프는 역도계에 떠오르는 혜성으로 매번 기록을 경신하는 우수한 선수였다. 그러다가 그의 신기록 행진은 250kg에서 멈췄다. 250kg을 드는 건 무리예요. 의사와 학자들은 250kg은 인간의 한계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심리학자가 그의 트레이너에게 말했다. 엮기 위해 251kg을 올려놓고 알렉세프에겐 249.5kg이라고 말하세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알렉세프는 251kg을 번쩍 들어올렸다. 나중에 트레이너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후 그는 7년 동안 무려 80차례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육체적으로 달라진 게 없지만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벽을 깨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바꾸자 잠자고 있던 능력이 깨어나게 된 것이다. 한편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착각 대신 상식에 집착한다. 머리가 좋은 나머지 과거의 정보들을 참조해 근사한 꿈일수록 실현하기 힘든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과거의 정보들이란 대체로 부정적인 정보들이다. 내 경우만 해도 무참히 박살나버리고 말았던 과거의 꿈들이 머릿속 기억 창고에 숱하게 저장돼 있다. 반에서 1등을 한다. 노력했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한 형의 놀림감이 되는 점수밖에 못 탔다. 그녀와 꼭 데이트를 한다. 데이트는커녕 말도 걸지 못했다.
모모 대학에 반드시 합격한다. 내가 낙방한 그 대학에 다니는 형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과거의 부정적인 정보들에 집착하는 한 자신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상식적인 인간은 현실과 타협하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무의식 중에 작동한다는 데 있다. 상식적인 인간은 꿈을 갖고 싶어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려보고 싶어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현실과 타협한다. 당연히 꿈이 있어서도 그 꿈을 믿을 수 없고 진지하게 소망을 품을 수도 없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99%의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꿈이 없으면 열정이 안 생긴다. 꿈이 없으면 인내심을 키울 수 없다. 꿈이 없으면 근성이 사라진다. 꿈이 없으면 행동하기가 귀찮아진다. 꿈이 없으면 매사에 의욕이 없어진다. 열정을 불태우는 놈을 당해낼 재간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열정이다. 물론 열정은 성공한 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어서 99%의 평범한 사람들도 지니고 있다. 어떤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으리라.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때의 희열과 전율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린다. 99%의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열정을 유지한다. 그들의 열정은 격렬하고도 무한히 불타오를 수 있는 경이적인 지속력을 반드시 갖고 있다. 프로야구든 프로축구든 인류 선수들의 특징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을 끊임없이 불태운다는 것이다. 사업, 정치, 예술, 학문 연구, 예능, 기능, 수험, 그 어떤 분야에서든 열정을 지속시킨 사람만이 승리를 쟁취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열정에는 지속성이 없다. 길어봤자 3개월이다. 5월병이라는 말도 있듯이 희망에 불타 가슴을 쫙 펴고 들어간 대학이나 회사에서도 한두 달이 지나면 벌써 열정을 상실한다. 열정이 넘치는 상태, 가슴이 뛰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만으로도 성공은 쉽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들은 가슴 떨리는 열정을 단 3개월도 유지하지 못한다. 왜일까? 평범한 사람들은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고교야구대회 출전을 목표로 하는 야구부의 의뢰를 받아 멘탈 트레이닝을 지도하다 보면 약한 틈일수록 현실에 대한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예선에서 4강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우리 팀에는 좋은 선수가 없다고 하는 현실에 확실히 적응해 있다. 내 역할은 그들을 상대로 의식혁명을 일으키는 일이다. 기업체의 임원교육을 가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강생들은 경기 불황, 실적 부진, 회사 체질 등에 훌륭히 적응해 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일수록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왜 1% 사람만이 성공하는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 앞에 역경하는 현실이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경 속에일수록 인간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능력 부족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적응 능력이 뛰어난 범인들은 눈앞의 역경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 부족과 맞닥뜨릴 때마다 주변 여건이 나빠 어쩔 수 없어. 나야 원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하는 식으로 자의하며 쉽게 주저앉는다. 하지만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의 사람들은 아무리 참담한 상황에서도 목전의 역경이나 자신의 능력 부족을 순순히 인정하고 물러앉지 못한다. 그들은 오히려 꿈이나 소망을 실현시키라는 열정을 더욱 불태우며 환경을 바꾸고 스스로를 바꾼다.